오늘 기술과 정책의 만남, 생활 정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이 포럼의 사회를 맡게 된 디지털 미래정책연구소 이병선입니다. 오늘 귀중한 두 CEO 분들을 모셨는데요. 자, 먼저 가운데 계신 분이 주식회사 코디 정지은 대표십니다.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코디드 대표 정지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오른쪽에 주식회사 이콘의 손생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콘 손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분 어떤 분인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지금 이 주식회사 코디 언어와 국경을 뛰어넘는 정책 데이터 플랫폼을 지향하는 회사입니다. 를 운영하고 계시고요. 우리 정 대표님은 사실 좀 특이한 이력을 갖고 계세요. 이 국제기구 OECD, 그러니까 경제협력개발기구죠. OECD 선진국 클럽이라고도 보통 얘기를 하죠. 거기서 8년간 근무를 하셨고, 그리고 잘 알려져 있는 유네스코에서 2년간 또 근무를 하신 그런 경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런던에서 영국에서 이 정치경제학을 공부를 하셨고요. 네. 그리고 우리 손생 대표님은 지금 이 친환경 재생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는 주식회사 이콘 대표를 맡고 계시고, 원래 이제 중국에서 중국 치치하얼대를 졸업을 하시고 한국의 CJ 홈쇼핑 상하이지사, 대승그룹 한국지사장 등을 지내신 다음에 창업을 하셔서 지금 이러고 계십니다. 두 분 소개 간단히 드렸고요. 우선 이 두 분 회사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것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알아본 다음에 그다음에 얘기를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또 우리가 모두가 알고 싶어하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비스에 대해서 또 저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포커스하는 것은 기업이 활동하기 왜 어려운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기업들이 활동하기 어려운 이유가 인력 채용도 있고 자금 부족도 있지만 세제 및 비세제 규제에 대한 수능에 대한 부담이 있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해외에서 이제 한국에서 근무하는 그런 기업들 중에 해외에 있는 기업들은 규제의 불확실성이라든지 또 규제 적용의 불일치 등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는 응답을 많이 했습니다. 금융에 관련된 법 규제 리스크는 굉장히 심해서 미국에서는 사실 1,000억이 넘는 벌금을 물기도 하는 것들이 규제에 대한 문제고, 또 규제 문제가 있었을 때 수능하지 못했을 때는 브랜드 이미지의 타격 같은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리스크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저희들의 포인트입니다. 근데 문제는 법 규제 정책 정보를 알려고 하면 너무 많고 내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저희들이 크롤링하고 API로 가져오고 하는 것이 1,000개가 넘을 정도로 계속적으로 새롭게 생겨나는 서비스들이 많고, 그것들을 한 곳에서 모아서 보고 싶은데 그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모니터링이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금융에 대해서 한 번 더 보면은 해외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는데 해외 것까지 알려고 하면 더 어려운 부분이 존재를 하죠. 근데 현재 이제 대부분의 서비스들은 검색어 하나를 넣어가지고 그 결과로 내용을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검색어를 모르거나 내가 키워드 하나 말고 여러 개 넣고 싶을 때라든지, 또 내가 놓치는 것은 없는지에 대한 불안한 부분이 항상 생길 수 있고,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거나 알림이 되지 않기 때문에 뭐가 업데이트되는지 안 되는지 수시로 들어오지 않고서는 사실 확인이 어렵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디시 만들고 있는 프로덕트는 뭐냐면은 모든 부분을 저희가 매핑해 놓은 대로 스크리닝을 해서 몇 개가 있다. 이 서비스에 관련돼서 몇 개가 있고, 문화는 몇 개가 있고, 법은 몇 개가 있고, 뉴스는 몇 개가 있고, 인물은 누가 있는지, 지원 사업은 뭐가 있는지, 지자체에서 어떤 MOU를 찾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돕고, 이 부분을 기술이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저희가 포커스하는 거는
사람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은 더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이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모니터링하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보는 것들이 굉장히 좀 지루한 작업인데 그런 작업들은 기술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돕는 부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인 내용을 알고 싶을 때는 리포트를 활용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전동 킥보드 관련돼서 저희가 특별하게 서비스를 좀 개발하고 그 회사들의 맞춤형으로 리포트를 개발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전동 킥보드가 새롭게 생겨나는 서비스다 보니까 굉장히 새롭게 생기는 규제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의원들이 계속적으로 입법 발의를 하고 있고 또 중요한 부분은 모빌리티 부분은 지자체마다 조례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걸 다 스크리닝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데 어떤 지자체에서는 이게 되고 어떤 데는 안 되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 모니터링 하실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만들었습니다. 상세 페이지로 저희들이 굉장히 보기 쉽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트래킹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서비스입니다. 금융 소비자 보호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금융 KB랑 같이 협력하면서 그쪽에서 부탁드려서 만들고 있는데요. 어떻게 금융 소비자법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고 뉴스는 몇 개가 있고 법령은 뭐가 있고 어디에 가면 좀 이런 걸 찾을 수 있는지를 한 번에 보실 수 있도록 하고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추가해서 더 깊게 그 내용 안에 있는 것들을 뽑아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코딧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고 이 부분을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수집이 일정하게 잘 올 수 있도록 검수하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는 기존 시간, 내가 찾는 시간보다 훨씬 줄어들 수 있고 비용도 줄고 또 더 생산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실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건 이제 맞춤형으로 모니터링하는 부분까지 저희가 페이지 2로 했고 이런 데이터를 또 API로 제공을 해드려서 여러 곳에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제공해드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후에는 커뮤니티를 연결해서 관련된 배관 업무 하시는 분들을 연결하고 서로 질문할 수 있도록 하는 네트워크를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 부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인증이라든지 다양한 기업의 평가라든지 하는 전체적인 리스크를 관리하시고 또 기회들을 찾으실 수 있도록 돕는 플랫폼으로 성장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제기구에서 계속적으로 여러 나라의 법과 이제 정책 그리고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을 다뤘었는데 데이터가 오는 게 1년 반에서 2년 전 것이 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답답했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모아서 볼 수 있을까, 비교할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팀을 구성했고 저희 CTO님을 모시게 돼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가면서 저희들이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융 뉴스레터면 이제 다양한 뉴스레터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좀 넘어간 것 같은데 네, 저희가 또 그 다음에 싱가포르와 미국에 진출하고 있는 그쪽 관련된 데이터도 저희들이 이번 연말부터 모으기 시작할 예정이고 그래서 좀 데이터를 한국 데이터를 여러 나라와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이지만 그 성분의 승 플라스틱 전문 기업이라고 저희는 그런 회사이고요. 그 성분의 플라스틱 뭐냐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그 자연 매립에서 자연에서 분해할 수 있는 플라스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제가 저희 회사를 만드는지 마찬가지로 그 지금은 알고 계시지만 그 플라스틱 이슈가 점점 많아지고 있고 또는 폐플라스틱 처리가 더 안 되고 계속 일회용품, 일회용 플라스틱 계속 생기기 때문에 환경 오염, 환경 호르몬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되게 생각보다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이코는 그동안은 그 성분의 플라스틱 원료를 가지고 그 관련 제품들이 개발해서 지금 생산 제조하고 또 유통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성분의 플라스틱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약간 전문성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지금 시장에서 기존 존재하고 있는 친환경 플라스틱이라고 표현하는 제품은 세 가지 있는데 하나는 지금 저희 하는 성분의 플라스틱이고 100% 자연 순환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는 주 원료가 옥수수 전분에서 뽑는 원료이기 때문에 식물성 원료이고요. 그 나중에 분해가 100%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이오베스 플라스틱인데
그 바이오 베이스 플라스틱 경우는 그냥 일부분 탄소 절감 차원에서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 두 가지는 비교하시면은 그 성분의 플라스틱은 저희는 주로 일회용품 쪽에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일회용품하고 패키지 또는 바이오 베이스 쪽에는 사실은 다회용, 그 오래동안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제품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작년에 유럽에서 이 전면 금지 시작하는데, 왜냐하면 산화 성분에는 이 미세 플라스틱이 좀 이슈가 되기 때문에 이제 유럽에서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옛날에는 그 비싼 개념으로 가지고 한국에서 사업화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주로 시중에서 존재하고 있는 제품은 이 성분의 플라스틱하고 또 바이오베이스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는 주로 그 차이점이 이거 별을 만드는데요. 사실은 성분의 플라스틱 100% 분해할 수 있고 환경 마크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환경 마크 되게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베이스는 좀 약간 환경 인정을 할 수 있지만 100% 분해 안 된다, 그 단점이 있고요. 근데 대신에 성분의 플라스틱은 비싸요. 그 일반 플라스틱보다는 단가가 좀 세서 아직까지 좀 시장 진출 차원에서는 많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물론 100% 분해하는 게 제일 큰 장점이지만 항균, 세균을 악재를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런 효능을 활용해서 그 관련 제품들이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장점, 경쟁력이 뭐냐, 그 마찬가지로 저희 회사 만드는 모든 제품은 공통점이는 100% 다 분해 가능할 수 있는 제품이고, 두 번째는 다른 타사 경쟁 회사랑 비교하면은 저희는 가격 경쟁력하고 또 안전 공급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산 캐파가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세 번째는 저희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하는 능력입니다. 여러 가지 신상품도 개발하고 있는데, 그 인증 관리하는 거는 저희 가지고 있는 제품은 물론 유럽에서 미국에서 다 인증을 받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국 환경부에서 인증을 다 받는 거로 원칙입니다. 그래서 신상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 전 세계는 전 세계 마찬가지로 이 성분의 플라스틱에서 이슈화를 하고 있고, 중국, 미국 이런 데는 주 원료 생산하는 나라이지만 이제 한국에서도 이 화이트 바이오라고 그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기업들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고, 아마 내년부터 6월 달에부터 이 관련 환경부 정책들이 실행하게 되면은 사실은 저희 분야는 아마도 관심이 주목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어떤 제품, 어떤 솔루션 가지고 있는지 이건 마지막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제품은 카페에서 진행하는 솔루션, 지금 사진 보이는 대로 이 아이스컵, 종이컵, 또 빨대. 지금 저희는 빨대는 GS하고 롯데 롯데 시네마 쪽에 다 납품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 보이는 일회용 포크 시키고 한국 국내 도시락 업체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공장 사진 있고, 계속 느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저희 고창 쪽에 진행하는 농업 쪽의 멀칭 비닐이네요. 이거 마찬가지로 테스트하고 통과하게 되면은 저희도 다음 절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왜 비교하는 설명인데, 비싸다고 왜 비싸냐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끝났습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네. 정말 재미있는 아주 흥미로운 발표였습니다. 두 분 하시는 사업이 사실 평소에 잘 접하지 못한 그런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 생활을 변화시키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제 두 분 회사 소개를 듣고 이 두 분의 이제 꿈이 그리고 그 꿈을 통해서 이제 꿈을 가지고 만든 회사가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 우리 미래를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 이런 이야기, 그리고 지금들이 정말 그런 꿈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닥치고 있는 어려움, 또 그런 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 앞으로 짧은 시간이지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많이 이렇게 지금 주문 참여하고 계시는 참여자분께서 발표 듣고 궁금한 것들도 많을 텐데, 대표로 해서 제가 조금 더 회사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조금 질문을 드리고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손 대표님, 지금 정말 이게 100% 분해가 되는 그런 이제 용기, 플라스틱 제품들 정말 우리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그렇게 다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지금 뭐 이렇게 안 바뀌는 이유가 아까 이제 비용이 아무래도 가격이 높다는 건가요? 네, 그냥 기본적으로 기존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 가격보다는 한 2배에서 3배 정도 가격 비싸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아무리 좋은 제품이 있어도 이제부터는 한국 국내에서 이 대기업들이 그 나라 정부 차원에서 이런 정책을 만들고 이렇게 실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핵심 부분은 사실 원료거든요. 이 원료는 수입해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전면적으로 보시면은 아직 다 시작하는 단계에 있고요. 그렇습니까? 근데 저희는 좀 약간 운이 좋아해가지고 한 4년 전에부터 준비를 해와가지고 그래서 다른 경쟁업체보다는 조금 일찍 출발해서 조금 앞서 경쟁업체는 얼마나 됩니까? 뭐 많이 있습니까? 사실은 뭐 중소기업 따지면은 저희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저희는 제일 두려운 거는 대기업이거든요. 대기업들이 대기업이 네. 뭐 LG화학, 뭐 네. SK케미칼 뭐 이런 덩치가 큰 기업들이 네. 저는 좀 무섭고요. 이 시장에 이렇게 참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은 그런 추세가 안 돼요. 왜냐하면 시장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시면은 방금 저희 제품 소개할 때는 다 보이시지만 옛날에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들이 거의 대부분은 다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냥 지금은 원료도 그렇고 공급망 또는 가격 대비 차원에서 그런데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거 지금 탄소 중립 시대잖아요. 이 정부에서도 분명히 협약을 하는데 약속 지켜야 되기 때문에 관련 규제가 계속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추세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근데 대체하는 제품, 양산할 수 있는 제품 뭐냐? 근데 결국은 성분의 플라스틱 뭐 한국에서 아마 그 화이트 플라스틱, 바이오 플라스틱이라고 그걸 필요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뭐 기업들이 이제 계속 참여하고 시장이 넓어진다면은 되게 언제쯤 가서야 이렇게 대부분이 적어도 한 50% 이상 이렇게 생분해로 다 바뀌게 될지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그거는 빨리 해서 한 10년에서 15년 사이에 왜냐 왜 그냥 기존 플라스틱은 사실은 그 한꺼번에 규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 왜냐면은 정부에서 또 그런 원칙이지만 일단은 그 우리 일반 소비자들이 그 생활 습관, 그 라이프 스타일이 좀 바뀌어야 된다. 그 사용 안 하게끔 그런 생활 습관 좀 바뀌고 있어요. 특히 지금 젊은 사람들이 환경에 대해서 이슈가 되게 민감하고 애 엄마들이 관심도 많고 두 번째는 기존에 이미 생산되어 있는 플라스틱 그거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정책에서는 재활용하라. 그러니까 이미 나오는 플라스틱 재활용하자. 근데 재활용은 한도가 있습니다. 제한 부분. 뭐 한 번, 두 번 재활용하지. 뭐 세 번 이상 재활용 거의 힘들거든요. 뭐 나머지는 재활용 못하는 제품들이 이왕이면 꼭 써야 된다고 하면 그런 성분의 100% 분해할 수 있는 제품 좀 쓰자. 그래 10년은 좀 너무 긴 것 같네요. 좀 당겨야 되겠죠? 당겨야 될지 모르겠네요. 뭐 우리 쓰레기센터에서도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있으니까 그날 좀 더 앞당겨질 거라고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정 대표님이 지금 보니까 비즈니스 상당히 독특한데 지금 주요 고객은 그럼 어떤 분들인가요? 아무래도 국회 쪽이나 뭐 이런 쪽에 많이 있을까요? 저희는 가장 저희가 돕고 싶고 타겟하는 분은 기업들이고요. 기업이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정부에서 나름대로 많이 노력해서 이제 일반 국민들에게 제공해주는 서비스들은 그래도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업들이 보게 하는 정보들은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조달청만 봐도 정보 찾기 어렵고 굉장히 어려운데 저희는 이제 B2B에 좀 많이 포커스를 하고 있고 B2B가 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저희 데이터를 활용하는 또 국제 기구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한국에서 펀드레이징을 해야 된다거나 국회를 만나야 할 때 누구를 만나야 할지 어떤 정보를 알아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 서비스를
그래서 고민하고 있어요. 네, 그렇겠군요. 네. 어떻습니까? 지금 뭐 창업하신 지가 얼마 되신 네, 거죠? 오래되지 않았고 저희가 네. 처음에 아예 개인 사업자로 시작해서 했을 때가 2019년도 9월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투자 받고 법인으로 옮긴 지 한 1년 정도? 네, 아주 뭐 이제 막 시작하셨군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럼 뭐 아직 뭐 어떤 재무적 성과라든가 이런 걸 문하기에는 조금 네, 그렇긴 이르겠네요. 한데요. 제가 네. 사람들이 이 분야는 돈 벌기 어렵고 이게 네. 안 된다 이런 네. 얘기 많이 했었어요. 네. 저도 이 분야를 들어오는 것이 좀 많은 고민이 들었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매출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 진짜로 그래요? 매출이 원하는 나오고 있어요. 네. 원하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네. 왜냐면은 사람을 한 사람을 고용해서 아무리 적게 줘도 한 2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글쎄 아까 지금 네. 보니까 뭐 맨파워가 상당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그러니까. 사람들 다 이제 모니터링 한다고 하면 하루 종일 모니터링 한다고 해도 200은 들어가잖아요. 네. 저희 쪽 회사에서 훨씬 저렴하게 그것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무래도 뭐 사업을 이제 속도감 있게 펼쳐 나가려면 투자를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느 단계가 있나요? 투자 유치는? 저희가 설립하기 전에 투자를 이제 유치해서 설립을 하면서 이제 매셔벤제스라는 곳에서 이제 투자를 받고 그 다음에 저희가 팁스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팁스 프로그램을 하고 네. 지금 그걸로 R&D 자금으로 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추가적인 라운드를 이제 저희가 이번 연도 말 정도부터 다시 돌 예정입니다. 네. 우리 손 대표님 같은 경우는 네. 어떻게 회사 운영은 뭐 투자를 받아서 하십니까? 아니면은 뭐 스스로 이렇게 자금 조달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원래 저희는 같이 처음에 그 주주분이랑 같이 회사를 설립하는데요. 네. 근데 이제는 저희 투자 유치하는 단계 다 와 있습니다. 네. 네,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마찬가지로 작년까지도 그렇게 이슈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뭐막 대기업들이 막 움직이지 않으니까 저희도 천천히 분기 복구하는데 이제는 저희는 인프라를 어느 정도 까고 빨리 성장하려고 외부 투자를 좀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계입니까? 네. 이게 이제 그 기업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핵심 경쟁력일 것 같아요. 이게 남들이 뭐 못 쫓아오면 제일 좋겠지만 이제 쫓아오더라도 상당히 거리를 두고 있는 이제 그 분야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기업이 이 혁신적인 기업이 잘 성장할 수 있느냐가 판가름이 날 것 같은데 네. 우리 정 대표님, 손 대표님 그 핵심 경쟁력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고 또 그 기술력에 있어서 어느 정도 자신을 하고 계십니까? 네, 저희는 제일 중요한 핵심 경쟁력은 맞춤형에 있다고 보고 네. 나에게 필요 없는 정보까지 계속 봤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미리 걸러준다는 부분이 크고 네. 보통은 플랫폼에서 한 개 데이터를 굉장히 깊이 뭐 판례라든지 이런 데이터만 봤는데 저희는 이제 모든 분야의 데이터를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이 굉장히 커서 네. 정부에서는 내 부처 정보만 보통 하나만 내보내주는데 저희는 여러 부처, 여러 뭐 법제처에 나오는 거, 뭐 지자체에 나오는 걸 한 군데서 보여줄 수 있는 게 좀 강점이고 또 다른 하나 저희가 닿지 않고 열어서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API라는 형식을 통해서 다른 기업들에게도 이런 데이터들을 필요할 때마다 전달해줘서 심지어는 정부에서도 자기 부처가 아니면 데이터가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데이터를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가져갈 정도로 이렇게 정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최대한 다른 기업이 저희 거 데이터 가져가서 잘 되면 저희도 잘 되는 그런 방식으로 결국 이 데이터를 얼만큼 잘 다루느냐 이게 이제 기술력이군요. 그러면 네. 그걸 또 잘 마이닝을 해주고 맞아요. 예, 그 기술력이 어떤 타 회사가 못 쫓아올 정도의 그런 자기만의 어떤 기술력 노하우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저희가 특히 이 분야 안에서 그 법이나 규제 정책 또한 정말 대관 관련된 정부와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는 많이 하는 기업 자체가 일단 없고 네. 또 굉장히 이 분야 안에서 저희가 굉장히 좀 다른 어프로치를 새로운 어프로치를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우리 손 대표님 같은 경우는 뭐 아무래도 그 분해 기술일 네. 텐데 그 기술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게 뭐 좀 독보적인 뭐 기술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 뭐 아까 대기업 말씀도 하셨는데 대기업이 금방 쫓아올 기술이면은 위태롭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네. 네. 마찬가지로 저희 쪽에는 좀 약간 화하고 고분자 분야는 되게 그렇겠죠. 가까워요. 마찬가지로
저희는 회사 뭐 기술하고 좀 앞서를 갖고 있는 개발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네. 제품 개발 능력. 제품 개발 능력. 네, 그 이유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 일반 사람이 눈으로 하기할 때는 뭐 그냥 비닐봉투 그냥 다 비닐이라고 생각하지만 네. 그 조금이라도 제품 조금이 바뀌더라도 이 물성 개선 차원에서 네. 엄청 테스트해야 되거든요. 네. 왜냐면 원료부터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는 컴파운딩 기술이라고 원료 컴파운딩 기술이라고 네. 또는 그 신제품 개발 시장에서 저희는 다 시장 판단해서 지금 이제 텐센 시장에서 이런 제품 필요한다. 저희 맞춰서 바로바로 개발하거든요. 네. 대기업에는 방금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무래도 저희는 뭐 스타트 기업이 차원에서 저희는 뛰어나다 핵심 경쟁력이 있지만 대한민국 마음이 먹으면은 뭐 3년 5년 내에는 그냥 따라올 수 있죠. 그렇겠죠. 네. 네,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도 그 텐센 시간에서 빨리 성장하고 빨리 대기업에는 좀 약간 빨리빨리 차별화해가지고 제품을 개발해서 네. 네, 또 시장을 선점하고 네, 이렇게 나가셔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오늘 사실 두 분을 이렇게 한 자리에 모시는 발상을 누가 했는지 제가 한 건 아닙니다. 네. 사실 이 전형적인 IT 서비스고 이제 우리 손 대표님은 이 제조업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참 이 사회를 보라고 해서 두 분을 모셔놓고 어떻게 이 조합을 맞출까 굉장히 난감했는데 또 모셔놓고 보니까 네. 오히려 이런 조합이 같은 업종에 있는 것보다 서로 다른 업종에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하니까 또 그 나름대로의 또 근데 재미가 저는 있네요. 놀랐던 게 이제 네, 선생 대표님 하시는 사업이랑 또 네. 연결성 있다라고 느꼈던 게 네, 규제가 생기면 생길수록 오히려 이게 필요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렇죠. 네. 규제가 되게 많이 생기는데 네. 환경 친화적으로 규제가 생기면 생길수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들을 가져다가 많은 기업들도 설득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체 부분을 만들어 주셔야 되니까 네. 또 연결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저 고객이 될 수도 네, 있겠어요. 고객이 될 수도 있겠다. 아, 네, 그래서. 요즘 영업하러 나오신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일단 소개 어떻게 오기 전에 사실 제 인터넷에서 어떻게 사는지 검사하고 올려가거든요. 네. 관련 정보가 많지 않아서 네, 방금 소개로 다 들어보니까 네, 저희도 사실은 뭐 환경부 쪽에 이미 환경부 그 연구 사업단이 이미 입주하는 기업이라서 마찬가지로 가끔 연구하고 그 위에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만나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또 마찬가지고 이 정책을 만들려면 뭐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네. 참고할 만한 근거 있는데 왜 지금도 주로 유럽하고 네. 미국 또는 뭐 중국 여러 관련 나라들이 어떻게 정책을 움직이고 있는지 많이 참고하거든요. 아, 그 차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렇겠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이 분야에서 일이 하다 보니까 네. 이 관심이 많죠. 그래서 네. 각 정리해서 보내고 공유하고 되게 멋지는 일이고요. 아, 왜냐면 네, 이렇게 다 또 연결이 되는군요. 네네. 네. 자, 두 분 회사 참 재미있게 들었고요. 네. 조금 각도를 바꿔서 네. 이제 두 분이 어떻게 보면 이 젊은 나이에 창업을 하신 거고 또 이렇게 도전을 하고 계시는 건데 어떻게 여기에 이르게 됐는지 궁금해요.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일단 우리 정 대표님 아까 뭐 잠시 소개를 드렸지만은 이 OECD나 유네스코 같은 국제기구에서 이렇게 근무를 한 경험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그 분야로 가시게 됐습니까? 네, 저는 그냥 항상 되게 어렸을 때부터 공공 섹터에서 일해야겠다 이런 생각만 갖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네. 그래서 네. 제가 지금 이렇게 사기업 스타트업을 한다는 게 좀 믿겨지지 않을 정도 저는 당연히 나는 공적인 분야에서 공무원이나 이런 걸 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공무원이 꿈이셨어요? 네, 약간 좀뭐 국회든 뭐 이런 곳으로 가려고 했는데 네. 제가 이제 외국에서 공부하고 그래서 이제 외국에 공부하는 이유도 네. 더 많이 배워가지고 와서 한국에 뭔가 기여해야지 이러고 왔는데 네. 막상 와보니까 한국에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 되게 어려웠잖아요. 사실 네. 다 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노령 지나가면 그냥 뭐 있으니까 엄청나죠. 모두 다 하고 싶구나.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게 내가 가진 탤런트를 가장 잘 이용하는 것인가 고민이 들어가지고 저는 이제 해외에 국제기구가 이제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인턴십 지원해서 갔는데 생각보다 되게 잘 맞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역으로 한국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해외에서 굉장히 많을 수 있구나라고 느꼈고 그냥 한국인이 워낙 없으니까 인턴십은 언제 처음에 이제 2018년도에 갔고요. 2008년도에 갔고요. 네, 그때 그럼 학생 때였습니까? 학생 때, 네, 대학원생 때. 대학원생 그래가지고 때. 대학원생 때 네.
그때 이제 여성가족부에서 보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네. 유네스코로 처음 나가게 됐고 그때 네. 연결돼서 네. 계속 일을 하게 됐고 네. 대학원 졸업하고 나서 유네스코와 어느 정도 일한 후에는 저는 이제 개발도상국 일만 계속 했는데 네. 선진국이 좀 어떻게 하는지 좀 보고 싶다. 아, 왜냐면은 데이터가 너무 없다 보니까 막 만들어내서 했거든요. 그래서 네. 데이터가 많은 곳에 가서 좀 배우고 싶다 했는데 마침 옆에 OECD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파리에다 네, 있는 거죠? 파리에 다 있어요. 네. 그래서 OECD 마치 오프닝이 열려서 지원했고 네. 그때 잘 돼서 이제 그때 이제 2011년도에 네, 들어가게 돼서 어. 그때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뭐 지금 간단하게 말씀하신 뭐 지원하니까 그냥 됐고 뭐 이런 네, 그때 힘든 과정을 거쳤지만은 네. 네, 감사하게 잘 돼서 이제 네. 그때는 사실은 좀 경험해보기 어려운 뭐 G20라든지 G7 미팅이라든지 이런 것들 준비하고 각 국가들이 어떻게 왜 잘 되는가 이 네. 정책을 쓰는 데는 어떤 이유 때문에 잘 되는가 뭐 어떤 어느 나라는 왜 규제를 여기 풀어주는가 이런 네. 부분들에 대해서 비교할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네. 사실 OECD가 그 선진국 클럽이니까 그야말로 선진국이 어떻게 이 정책이 입안이 되고 혹은 결정이 되고 이런 과정들을 상당히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였겠네요. 네. 네. 그런 경험을 가지고 지금 이 코디시라는 이 플랫폼을 생각을 하시게 된 거예요. 네. 그때 사실은 제가 이제 데이터를 항상 보면서 OECD에 몇이다 뭐 이런 걸 많이 내잖아요. 한국에도 한국이 몇이다 뭐 이런 데이터를 많이 냈는데 네. 제가 이제 그때 일하면서 좀 답답했던 부분이 많은 부분이 수작업으로 진행이 돼요. OECD만 해도. 그래서 아 그래요? 공무원들한테 엑셀로 보내고 엑셀로 받아가지고 그걸 정리하고 뭐 이런 경우가 많은데 아, 이 기술이 이렇게 발전해서 막 AI가 나온다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해가지고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AI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되고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기업들을 만나고 저희가 또 OECD에 다 모이잖아요. 그래서 네. 항상 회의를 하는데 네. 그 전문가 초청해가지고 얘기를 들으면서 아, 미래는 기술로 활용해야 된다는 것을 좀 깨닫고 이 분야도 충분히 기술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네. 좀 더 빠르고 편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려면 여기 안에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나가서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네. 들었어요. 잘 만들어서 OECD에도 좀 팔고 네, 앞으로 네, 그래야 열심히 되겠네요.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아주 뭐 예, 정말 훌륭한 그런 발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실 뭐 OECD 그렇게 경험했으면은 뭐 다시 또 한국에 와서 또 뭐 공무원 뭐 어디 좀 지원해서 네. 그런 길도 있었을 텐데 맞아요. 네. 창업이라는 것을 네, 그러니까 왜 그런 어떻게 생각을 하시게 됐을까요? 사실 OECD도 너무 좋았고 거기서 네. 이제 정년 받았기 때문에 그냥 계속 있었으면 가끔은 힘들 때는 아 그때가 좋았나 이런 생각도 하죠. 왜냐면 되게 힘들 때가 많으니까. 근데 네. 사실은 저한테 가장 중요했던 거는 성장하는 그 속도였는데 성장이 이렇게 많이 멈춰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속도를 따라잡으려면 다시 비슷한 공공 섹터로 가서는 어렵겠다는 전 생각이 들었고 아, 스타트업을 해야 하지만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 스타트업 해보니까 네. 안 하는 분야가 없잖아요. 잘하시면 투자도 받아야 하고 모든 분야 다 해야 되는데 그래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한 10사람의 인생을 살고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1년 안에도. 그래서 네. 그런 거에 있어서는 충분히 되게 만족하고 있죠. 네, 상당히 행복해 보이세요. 지금 네.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표정이. 네. 우리 손 대표님은 네, 사실은 중국에서 태어났고 네. 중국인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대학에서 한국어를 네, 한국에서 하셨고 그리고 한국 기업들에서 네, 일도 하고 일을 하고 보니까 이제 연세대 유학하실 때는 뭐 중국 유학생 회장도 하시고 일찍부터 네. 리더십을 발휘하신 것 같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네. 예, 어떻게 또 창업을 생각을 하시게 됐어요? 사실 창업에는 저도 그 부모님한테 영향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제 부모님이 원래 좀 사업하신 아, 사람이거든요. 그러세요? 네. 그거는 원래는 제가 한국어를 배웠다가 원래 정부는 한국어였어요. 네. 한국어인데 그때 교학생으로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어 공부하다가 원래는 언어 부분 정보면은 사실은 뭐 결국은 연구소 아니면 대학교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 결국은 박사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공부하다 보니까 저랑 안 맞아갖고 네. 이제 성격 상대 좀 안 맞고 네.
그래서 대학원 공부할 때는 그때 전공을 바뀌었어요. 그래서 운이 좋아하는 그 타전공 때문에 뭐 그냥 경영학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경영. 네, 나중에 저도 제 사업을 좀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고. 근데 물론 그 당시에는 어떤 아이템이고 해야 되는지 사실은 없어요. 그냥 네, 뭐 하면서 네. 저랑 어떤 부분을 접합하는지 계속 발굴하거든요. 그래서 네. 다행인 게 제가 그때는 뭐 학생회장도 맡고 뭐 여러 가지 행사 이벤트도 만들고 그 학교 다니면서 좋은 신분 많이 만났어요. 특히 네. 한국 생활하는 동안에서. 네. 그때 저희 지도 교수님도 많이 도와주고 그래서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제가 졸업한 다음에 그때는 성분의 분야에서 되게 그 중국에서 되게 그 전문가 학자로서 네. 그분이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같이 식사 자리에서 이거 미래 신문에 되게 요구하는 기업 회사 아이템이라고. 그래서 저 처음에는 그냥 뭐 나한테 뭐 사기하려고 한 거 아니냐, 그냥 비닐을 어떻게 분해하냐고 안 믿었어요 처음에는. 네. 근데 알수록 되게 좋은 아이템이라고. 네. 되게 특히 그냥 요망는지 요망 없는지 떠나서 네. 일단은 자체적으로 환경을 개선 차원에서 되게 좋은 아이템이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는 처음에는 그냥 시장 조사 같이 시작했죠. 그냥 하면서 진짜 매력적이라고. 그래서 제가 주변에 좋은 신문, 약간 지금 저희 주주들이 도움을 받아서 한국에서 회사를 설립하고 그래서 이 아이템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저희 창업한 지 2년 넘어거든요. 2년. 아직 2년. 네, 2년 반 넘어가지고 이제 3년 차예요. 네, 네. 그렇게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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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의 창업 과정을 들어봤고요. 네. 좀 지금 이 시청하고 계시는 분이나 혹은 뭐 네. 나중에 이 영상을 보실 우리 창업을 꿈꾸고 있는 네. 혹은 지금 현 자리에 별로 만족하지 못해서 뭔가 새로운 길을 좀 찾고 계시는 분들한테 우리 후배들에게 한마디 뭔가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 인생을 좀 토막으로 나누면은 뭐 20대에서 30대 중반까지가 있고 30대 중반에서 40대 중반 이렇게 나눈다면 초반 때는 뭘 할지 몰라서 이제 찾아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도전해보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 저는 인생 살면서 창업은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짧게라도 그런 네. 생각이 좀 들고 네. 특히 내가 유일하게 내가 생각하는 것을 실현해 남의 돈을 받아가지고 내 돈 넣지만 실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사실 인생에서 얼마나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네. 그런 게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대신에 사실은 이제 창업이라는 길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들어갈 부분은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험해본 후에 내가 어떤 분야에서 뭔가를 좀 한번 해보겠다 했을 때 해볼만 하지 않나 싶고 근데 요즘에는 좀 쉽게 시작할 수는 있으니까 네. 좀 두려움 가지지 않고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비교적 잘 지원되는 부분이 지원되는 게 많이 많으니까. 있죠. 네. 네. 이렇게 잘 찾아보고 활용하면은 그렇죠. 자기가 그렇게 뭔가 뜻이 있으면은 네. 시작해 볼 수 있다. 네. 우리 손 대표님 어떤 어드바이스를 해주시겠어요? 제가 방금 다 말씀하시지만 창업인은 하는 사람이 아시잖아요. 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물론 성공하게 되면 되게 멋있다고 뭐 그 여러 가지 스토리 나오죠. 뭐 근데 그 과정은 되게 생각보다 힘들고 고통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좀 일이 좀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스타트는 창업인은 만약에 어떻게 되냐면 저도 가끔씩 유튜브 보면서 되게 좋아하는 말이 몇 가지 있어요. 하나는 일단은 뭐 뜻이 있으면 뭐 길이 있다. 제가 그런 뭐 의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뭐 그거는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방금 우리 선택하고 직업도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저도 네. 마찬가지로 그 과정을 겪어해왔어요. 네. 이 세상은 정답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직업이 어떤 직업이 좋다 나쁘다 그런 건 없어요. 자기가 제일 접하가는 방향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찾는 방법이는 진짜 방금 말씀 여러 개 테스트해야 돼요. 누가 나랑 만나 그냥 해봐야 어떤 게 맞는가? 해봐야
알 수 있거든요. 안 해보면은 거의 답이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저는 마지막은 하고 싶은 말이는 네. 뭐 하면 된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뭐 네. 못하는 거 뭐가 있어요. 네. 저도 외국인도 불구하고 네. 외국인도 여기 와서 또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아마 여러분 하게 되면 저보다 잘하겠죠. 네. 우리 손 대표님 뭐 이야기 들으면은 이게 정말 외국어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또 네. 그러니까 또 여기서 또 사업도 버리시고 또 이렇게까지 오실 수 있었겠죠. 이야기를 살짝 바꿔서 사실 네. 우리 뭐 지난주에 또 아까 우리 정 대표님 그 아까 이 슬라이드에서 보니까 전동 킥보드 그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데이터 이렇게 보셨던데 사실 지난주에 우리 기초 의원님들 와서 그 전동 킥보드 그 조례 이런 얘기 많이 하신 것 같아. 그쪽하고도 연결되는 것 같은데 잠깐 우리 그 지금 청년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지난 지난 4월이었죠. 예, 우리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통해서 이렇게 그 결과를 보고 우리 2030 세대가 굉장히 화가 나 있다. 이런 게 선거 결과로 나타났는데 지금 이렇게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현재 상황을 어떻게들 생각하고 계시고 또 어떻게 좀 극복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마디씩 좀 들어볼까요? 네. 저는 이제 청년이라는 단어가 사실 이제 만 18세부터 34세까지잖아요. 이제 법적인 기준은 너무 넓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네. 만 18세부터 뭐 한 25세까지가 생각하는 내용과 30대 후반 또 30대 중반도 되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공통적으로 제가 느끼는 걸 한국에 와서 특히 느끼는 게 30이 됐는데도 되게 애취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을 너무 애취급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OECD 일했을 때 프랑스 교육부 장관을 항상 많이 만나는데 그분이 만 37세의 장관이셨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가 너무 흔해요. 프랑스는 정치 일찍 시작하기 때문에 만 30대 어떤 뭐 중후반에도 충분히 정치를 할 수 있고 이끌어갈 수 있고 그분들의 의견들이 마이너한 의견이 아니라 메이저한 의견이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 너무 이게 말을 못하게 하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되게 주눅 들어 있고 내가 청년으로서 정말 뭔가를 해보고 싶은데 할 말이 많고 그다음 사실 18세부터 34세면 엄청난 유권자거든요. 풀이. 근데 그들이 실제적으로 나에게 필요한 정책들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부분이 전 굉장히 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렵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조금 더 이제 젊으신 분들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들 더 많이 줘야 되고 제가 청년조정위원회도 있지만 사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말이 잘 공감이 안 돼요. 지금 청년 정책조정위원회 국무총실 산하죠. 네, 거기 위원으로 민간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기업인으로서의 애로사항, 뭐 또 청년으로서의 애로사항 여러 가지 이제 어필을 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이 변화되는 속도가 너무 사실은 느리고 체감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신 것 같아요. 지금 청년들의 목소리가 너무 눌려져 있다. 사실은 많이 듣고 많이 목소리를 내도록 해야 되는데 그동안 어떤 이유인지 그게 어떤 정치 문화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사회 뭐 전체적인 또 구조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게 지금 지난 보궐선거 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표출이 된 거죠. 그 목소리가 응집되어서 표출이 되니까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란 것 같아요. 그죠? 네. 우리 손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제가요? 네. 저도 첫째는 외국인이지만 한국에 살다 보면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뭐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 그냥 제가 느끼는 상황에서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살다 보니까 딱 느껴지는 게 주변에 생각보다 이거 다문화 가정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통계적으로 보시면
한국에서 이 거주하는 외국인은 꼭 5% 넘어거든요. 원래 교증산에 5% 넘어가면 이 다문화 시대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뭐 사실은 저희는 좀 가끔씩 되게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물론 문화 차원에서 차이점도 있고, 원래는 사실 한국에서 살다 보니까 제가 살고 있는 제2고향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제2고향을 어떻게 더 잘 만들 수 있게끔, 그 중에서 저희도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 이 과정에서 아무리 저희 생각이 있어더라도 그런 기회가 없어요. 대화하는 통로가 없습니다. 네. 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얘기하더라도 방해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대표적인 말씀드리면 제 애가이거든요. 애가 있는 외국인 이름이 기재할 때 등록할 때는 네. 되게 이상하게 표시하거든요. 네. 발음식으로. 근데 그 법이에요. 외국인 관리법이 있어요. 네. 근데 사실 이름이 제가 마음대로 지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거 제 인구 아닙니까? 네. 근데 법이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 얘기하는데 뭐 다 주변에 사는 친구들이 외국이 많아서 그런 불편한 부분도 많고, 네. 두 번째는 뭐 특히 요즘에는 젊은 친구들이는, 특히 유권자들이, 뭐 네. 특히 한국 젊은 친구들이는 점점 그냥 다 이 사회에서는 되게 메인 역할이 점점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마찬가지로 그 시대는 흐를 나가면서 그만큼 역할을 또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 자리를 줘야 되고 그 기회를 제공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 기회를 제공하고, 두 번째는 많이 해볼 수 있게. 네. 누가 또 실수할 수도 있어요. 뭐 실수는 뭐죠? 뭐 해봐야 네. 맞는지 틀리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지금은 진짜 뭐 메인 하는 정치인들, 메인 하는 정책들이 있잖아요. 네. 그거는 지금 뭐 젊은 청년 친구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많이 커뮤니케이션 그 체계를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해야 뭐가 소통을 해야 뭐 네. 상대가 뭐가 불만인지 알 수 있거든요. 아 정말 뭐 네. 좋은 말씀들을 네. 제가 굉장히 투박하게 질문을 던졌는데 많이 너무 예, 말이 너무 좋은 많아서 말씀들 좋은 말씀들 해주셨어요. 사실 네. 이런 자리를 마련한 이유도 네. 생활정책연구원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젊은 CEO들 또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또 많은 젊은 리더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또 이 사회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들을 전달하고 네. 목소리를 듣고 그게 울림이 되어서 네. 정말 이 나라의 정책을 결정하는 분들, 의사결정하는 분들에게 목소리가 다가갔으면 하는 바람인 거고요. 그래서 이 자리가 마련이 되었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좀 듣고 싶은데, 오늘 뭐 주제가 이 기술과 정책이 만났을 때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그래서 우리 정 대표님, 손 대표님이 꿈꾸는 미래, 앞으로의 변화, 핵심적인 그 꿈과 포부를 한 말씩 해주시는 것으로 마무리 짓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정 대표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네. 기술이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고, 사실은 기술과 인간이 함께 발전해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이 없었을 때는 사람이 기술이 해야 되는 일들을 했었고, 근데 기술이 생기면서 이제 사람이 진짜 잘하는, 사람이 창의롭게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시간을 더 많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생활이, 그래서 예전에 생각해보세요. 저희가 막 청소기 없었을 때, 뭐 세탁기 없었을 때를 생각해 보는 것처럼 점점 미래는 저희가 좀 귀찮은 일, 안 해도 되는 일들을 기술이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 분야가 많은데 많이 발전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책, 정치, 법, 규제 이쪽 분야는 아직도 많이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분야가 좀 불모지라는 것은 사실 많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이 분야도 기술로 변화시켜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막 쿠팡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 우리가 어떻게 딜리버리가 이렇게 빨리 오지, 뭐 이런 세상 없었었잖아요. 그리고 뭐 토스 송금할 때도 이제 혁신적으로 송금이 되고, 이런 걸 경험한 세상이 올 거라는 생각 잘 못했었는데, 지금 그런 것처럼 코디도 이런 코디 서비스 없이 어떻게 이런 내용들을 알았었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기업이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
특히 이제 정부에서 그럼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코디시 왜 해줘야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정부에서 제공해주는 거에 더 추가적으로 더 깊은 내용들을 저희가 꺼내주고 젊은 분들 이제 세대가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 익숙한 방식으로 정보를 보고 그 정보를 활용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계속 만들어갔으면 좋겠고 사실은 해외에선 이런 무브먼트가 되게 한 6년 전부터 빠르게 일어나고 있었고 네. 그런 기업들이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또 하려고 하죠. 근데 정말 우리나라에 맞춰서 우리나라 데이터로 우리나라 정보를 가지고 좀 오히려 역으로 해외에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줄 수 있을 그런 기업이 됐으면 좋겠고 네. 다른 분들도 다른 기업들도 많이 이 분야에 좀 생겨서 저희가 좀 이 파일을 같이 키워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손 대표님. 네, 제가 뭐 환경 쪽에 그 스타트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저희 회사 만들 때도 목표를 세웠습니다. 저희는 더 깨끗한 세상, 더 살기 좋은 뭐 생활 환경을 만들고자 그런 식으로 책임지자 그런 식으로 저희 회사 목표를 세웠는데요. 마찬가지로 뭐 저희 지금 사업 영역에서만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진짜 저희는 노력해서 그 플라스틱 많이 줄일 수 있게끔 또는 동시에 더 좋은 그 삶에 더 좋은 그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끔 그걸 저희 회사 역할입니다. 그 동시에 방금 대표님 중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기술이는 사실은 뭐 어느 나라 누가 어떤 회사 기술이다 그런 식으로 그런 시대가 좀 지나갈 것 같아요. 이제는 글로벌 시대고 지구촌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특히 제가 한국에서 한 13년 동안 살고 딱 느껴지는 게 사실은 한국 지금 가지고 있는 인프라 기술이는 일반 나라보다는 훨씬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 차원에서 되게 잘 만들었어요. 아이디어도 되게 좋고 창의력도 많고 마찬가지로 이제는 다른 나라도 좀 계속 발전하기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기술이 더 불가해서 이 글로벌 시대를 많이 교류할 수 있게끔 기술 교류, 또 정책 교류, 특히 대표적인 만드는 플랫폼도 나라마다 정책을 뭐 만들 때 어떤 식으로 협력할 수 있게끔 그런 기회를 조사하면 좋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어도 이 정책을 못 따라오면 금융 쪽에 못 따라오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기술 차원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여러분도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도 좋은 성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마디 얘기는 저희 회사는 뭐 비전? 사실 저희 회사 최종 비전은 또 플랫폼 하나 조성할 것입니다. 약간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그 환경 기업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네, 그렇게 계획을 짜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뭐 마무리 말씀이었는데 이렇게 두 분 말씀 듣고 보니까 오늘 이렇게 1시간 남은 제가 4개의 키워드로 정리를 해봤는데 네. 기술, 네. 혁신, 그리고 청년, 글로벌. 예. 또 마침 또 두 분이 이 해외 경험을 하셔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또 창업을 하고 하셔가지고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네, 오늘 유익한 시간 되셨기 바라고요. 다음 달 우리 포럼에서 또 더 의미 있고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장시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